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들으면서 이게 진짜야? 하실 만큼 충격적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가족들이 모여서 유산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문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도 고인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적 부인이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30년 동안 고인과 함께 살았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도 저도 고인의 부인이고 아이 셋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엔 또 다른 여자가, 그 다음날엔 또, 결국 5명의 여자가 모두 고인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것도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고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각각 다른 집 5곳에서 이 여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월요일엔 첫 번째 집, 화요일엔 두 번째 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살았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김 할아버지가 또 둘째 부인 집으로 가시네. 오늘은 셋째 부인 집에서 주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기 땅을 하나씩 팔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여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한테는 현금 3억과 아파트 한 채. 두 번째 부인한테는 5억, 세 번째 부인한테는 땅 2억 원어치. 법적 부인과 자식들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내가 뭐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나눠줬어요.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로 17명이 법정에서 만나게 된 거죠. 법적 부인 1명, 사실혼 부인 4명, 그리고 자녀 12명. 이 중에 절반은 서로 얼굴도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지금도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형제들끼리도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재산이 다 없어졌다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이 할아버지의 법적 부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모르는 동생이 6명이나 더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 가명입니다.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지난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는 그냥 평범한 땅 부자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부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1970년대에는 농사 외에도 겨울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봄에는 산나무를 캐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과일 농사, 가을에는 곡식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논면 맞이기부터 시작해서 옆집 밭이 팔리면 사고 뒷산이 팔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50년 가까이 꾸준히 땅을 모았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김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어요. 김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평당 5만 원에 산 논이 2010년대에는 평당 300만 원이 된 거예요. 60배나 오른 거죠. 임야는 더 심했습니다. 평당 1만 원에 산 산이 평당 100만 원이 됐으니까요. 결국 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던 땅의 총가치가 약 65억 원 정도예요. 논밭이 50억 원어치, 임야가 10억 원어치, 그리고 최근에 지은 상가 건물이 5억 원어치입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젊은 시절 중매로 결혼한 법적 부인이 계셨어요. 김순이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현재 79세이십니다. 1965년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셨고요. 첫째 아들 김대수 씨, 현재 55세로 이번 사연의 제보자입니다. 둘째 아들 김대호 씨는 53세, 딸 김영숙 씨는 51세예요. 순이 할머니는 전형적인 시골 농부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농사일 나가면 집에서 살림하고 농번기에는 같이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평범한 농촌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1985년 김 할아버지가 47세였을 때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 동네에서 젊은 과부 한 명이 이사를 온 거예요. 박미선 씨라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32세였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2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마을 어른들이 불쌍해서 빈집 하나를 구해서 들어오게 해줬어요. 미선 씨는 정말 예뻤다고 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도시에서 살다가 온 것 같은 세련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총각들은 물론이고 기혼 남성들까지도 미선 씨 얘기를 하면 다들 넋을 잃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김 할아버지가 특히 그랬어요. 미선 씨네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장에 갈 때도 미선 씨 집 앞을 거쳐가고 처음엔 정말 그냥 이웃을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농사일이 바쁠 때 미선 씨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하면 순이 할머니한테 우리가 좀 봐주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미선 씨가 농사일을 모른다고 하면 김 할아버지가 직접 가서 밭 갈아주고 모내기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가 참 인심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할아버지와 미선 씨의 관계가 단순한 이웃 사이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미선 씨 집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처음엔 낮에만 갔는데 나중에는 저녁에도 가고 급기야는 밤에도 가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미선 씨한테 좀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어젯밤에도 김 할아버지 차가 미선 씨네 집 앞에 있더라. 그런데 정작 순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남편이 미선 씨 농사일 도와준다고 하니까 착한 마음에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심지어 반찬까지 싸서 보내주셨어요. 1987년 미선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선 씨가 재혼했나 했는데 미선 씨는 아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는 따로 있지만 사정이 복잡해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챘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불문율이었거든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
1988년 미선 씨가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무척 예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손녀딸 보듯이 예뻐하는 거였어요. 이 즈음부터 김 할아버지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일주일의 절반은 미선 씨네에서 보내고 절반은 집에서 보내는 식이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하고 물으면 미선 씨네 농사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도와줄게 라고 하면 아니야. 너는 집에서 우리 애들 챙겨라고 하면서 혼자만 가곤 했죠. 1990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선 씨가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번엔 아들이었는데 김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김 할아버지가 그 아기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에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죠. 이미 순이 할머니와 결혼한 상태니까요. 결국 미선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김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이때부터 김 할아버지는 사실상 두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순이 할머니와의 가정이 있고 사실상으로는 미선 씨와의 가정이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순이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남편이 하는 일이니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남편의 바람기를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고요. 김 할아버지는 이런 순이 할머니의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졌죠. 1992년 김 할아버지가 54세가 되던 해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술집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도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영자 씨라고 하는데 당시 35세였어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혼한 상태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영자 씨 술집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던 것이 나중에는 혼자서도 가고 급기야는 술집 문 닫은 후에도 머물러 있게 된 거죠. 1993년 영자 씨도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도 김 할아버지의 아이였죠. 영자 씨는 아예 대놓고 김 할아버지 아이 달라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순이 할머니, 미선 씨에 이어서 영자 씨까지 세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그런데 김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95년 김 할아버지가 57세가 되던 해에 네 번째 여자가 등장했어요. 마을 이장의 조카딸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어요. 정미경 씨라고 하는데 당시 29세의 젊은 과부였어요.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친정마을로 돌아온 상황이었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친정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미경 씨네 논밭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어요. 이때는 이미 마을에서 김 할아버지의 바람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태였거든요. 미경 씨도 처음엔 거부했다고 해요. 마을에서 소문 안 좋게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끈질긴 접근에 결국 넘어갔고 1996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김 할아버지는 내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으면서
총 9명의 자녀를 두게 된 거죠. 순이 할머니와의 사이에 3명, 미선 씨와의 사이에 3명, 영자 씨와의 사이에 2명, 미경 씨와의 사이에 1명.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998년 김 할아버지가 60세가 되던 해에 5번째 여자까지 등장한 거예요. 조은숙 씨라고 하는데 당시 26세의 정말 젊은 여자였어요. 도시에서 일하다가 부모님이 아파서 고향으로 내려온 상황이었죠. 미혼이었고요. 은숙 씨는 다른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학교도 대학교까지 나왔고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할아버지가 접근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정말 끈질겼어요. 은숙 씨네 집에 농산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결정적인 건 김 할아버지가 은숙 씨에게 서울에서 카페 하나 차려주겠다고 약속한 거였어요. 당시 은숙 씨가 커피숍 창업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1999년 은숙 씨가 딸을 낳았고 2001년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김 할아버지의 10번째, 11번째 자녀였죠. 이제 김 할아버지는 총 5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11명의 자녀를 둔 상태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 할아버지가 이 5군데 집을 돌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스케줄은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월요일은 순이 할머니 집, 화요일은 미선 씨 집, 수요일은 영자 씨 집, 목요일은 미경 씨 집, 금요일은 은숙 씨 집.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말에는 주로 순이 할머니 집에서 보냈는데 아마 법적 부인으로서의 체면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의 차가 어느 집 앞에 서 있는지 보면 오늘은 어느 부인 집에서 주무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 때문이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땅 부자였기 때문에 5가정을 모두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거죠. 매달 생활비도 주고 아이들 학비도 되고 집 수리비도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 때문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돈 많은 남자의 바람기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김 할아버지처럼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고요. 세 번째는 여자들 각자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법적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나머지 4여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할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2005년경부터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특히 순이 할머니의 첫째 아들 대수 씨가 결혼을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거죠. 대수 씨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마을 과부들 도와주느라 바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가에서 너희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거 모르냐? 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대수 씨가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어요. 그러자 김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는 일인데 라고 했어요. 대수 씨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두 번째 문제는 여자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는데 마을이 작다 보니 점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특히 미선 씨와 영자 씨가 장에서 마주쳤을 때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영자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이 김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줄 아시오? 이러면서요. 미선 씨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피해를 줬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영자 씨가 김 할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우리한테 신경을 못 쓴다고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김 할아버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왜 저쪽에만 더 잘해주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냐고 하고, 세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총 11명의 자녀 중에서 대학 갈 나이가 된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난 거죠. 김 할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1명의 대학 등록금을 다 대기에는 부담이 컸어요. 게다가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2008년에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경 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로 큰 돈이 들어갔어요. 김 할아버지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 한 필지를 팔았는데 그게 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두 미경 씨에게 줘버린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순이 할머니가 제일 화가 났어요. 그 많은 돈을 왜 다른 집에만 줘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 안 해요? 라고 따졌죠. 김 할아버지는 급한 일이었으니까 라고 했지만 순이 할머니는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결국 김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각각 1에 2억씩 나눠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억이 넘는 돈이 나간 거죠. 이때부터 김 할아버지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은숙 씨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관계에 지쳐서였어요. 김 할아버지가 가지 마라.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했지만 은숙 씨는 이제 지쳤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결국 은숙 씨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김 할아버지에게 아이들 양육비는 계속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매월 3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했죠. 김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기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또 불만을 터뜨렸어요. 은숙이는 서울 가서도 돈 받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면서도 그것보다 적게 받는다면서요. 결국 김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들의 생활비도 올려줘야 했어요. 순이 할머니한테는 매월 500만 원, 미선 씨한테는 400만 원, 영자 씨한테는 350만 원, 미경 씨한테는 300만 원. 매월 나가는 생활비만 1,85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2억 2천만 원이죠. 여기에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연간 4에 5억은 나간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아무리 땅 부자라고 해도 농업 소득만으로는 이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땅을 팔기 시작한 거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김 할아버지는 총 15억 원어치의 땅을 팔았어요. 논 3곳, 밭 2곳, 임야 1곳을 판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여자들 생활비로 10억 원이 나갔어요. 둘째, 아이들 교육비로 3억 원이 나갔어요. 셋째, 각종 경조사비와 치료비로
2억 원이 나갔어요. 순이 할머니와 대수 씨가 이 상황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다 없어져요. 라고 항의했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2016년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선 씨의 첫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김 할아버지한테 투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면서 5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5억은 너무 크다고 했더니 미선 씨가 나서서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할아버지한테도 좋은 일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라고 했어요. 결국 김 할아버지가 또 땅 한 필지를 팔아서 5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치킨집이 6개월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위치도 안 좋고 경영도 잘 못했고 결국 5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이때 순이 할머니가 정말 폭발했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5억을 그냥 날려버리고 이러면서 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김 할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순이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날 밤 김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미선 씨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한 달을 지낸 거니까요. 결국 대수 씨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집에는 들어와야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 할아버지가 집에는 돌아왔지만 순이 할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2017년부터는 김 할아버지가 아예 대놓고 재산 분할을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각 여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순이 할머니한테는 집과 주변 논밭 10억 원어치를 줬어요. 미선 씨한테는 현금 8억 원을 줬어요. 영자 씨한테는 상가 건물 5억 원어치를 줬어요. 미경 씨한테는 임야 3억 원어치를 줬어요. 은숙 씨한테는 현금 5억 원을 줬어요. 총 31억 원을 나눠준 거예요.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을 거니까 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수 씨를 비롯한 법적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들한테 다 줘버리고 우리한테는 찌꺼기만 주겠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상속은 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특히 대수 씨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때문에 우리 재산까지 다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2018년 정말 큰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대수 씨가 순이 할머니와 함께 다른 형제들을 모두 불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거예요. 둘째 아들 대호 씨는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자는 쪽이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들으시겠어. 하지만 딸 영숙 씨는 대수 씨와 같은 편이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받을 재산이 없어져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결국 세 남매가 합의한 건 아버지한테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하는 거였어요. 대수 씨가 김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펄쩍 뛰었어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시고 재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라니 지금까지 내가 잘 관리해왔다. 결국 이 대화는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순이 할머니까지 나섰어. 그날 김 할아버지가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영자 씨 집으로 갔죠. 2019년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실혼 관계의 여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미선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 우리가 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합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펜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영자 씨와 미경 씨가 반대했어요. 왜 우리가 받은 재산을 합쳐야 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은숙 씨는 서울에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했고, 결국 이 제안은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전현이 김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 미선 씨와 영자 씨 사이가 정말 나빠졌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서로 험담하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김 할아버지의 수입이 줄어든 거죠. 임대료도 못 받고 농산물 판매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힘든데 생활비는 왜 줄여요? 김 할아버지가 나도 수입이 줄었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그럼 땅을 더 팔아서라도 주세요라고 했어요. 결국 김 할아버지가 또 땅 2필지를 팔았어요. 8억 원 정도였죠. 이때 대수 씨가 정말 폭발했어요. 아버지, 이러다가 정말 파산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라고 했어요. 2021년 김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넘는 나이에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고혈압, 당뇨병이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5명의 여자가 모두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요. 간호사들이 환자 가족이 많네요 라고 했더니 네, 대가족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내가 더 오래 간병해야 한다. 내가 더 많이 돌봐드렸다. 이런 식으로 경쟁했어요. 김 할아버지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너희들 다 집에 가 있어.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아무도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2022년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장을 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유언장을 써놓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 약 34억 원을 이렇게 분배하겠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와 법적 자녀 3명에게 총 15억 원, 각자 3.75억씩 미선 씨와 그 자녀 3명에게 총 8억 원 영자 씨와 그 자녀 2명에게 총 5억 원, 미경 씨와 그 자녀 1명에게 총 3억 원 은숙 씨와 그 자녀 2명에게 총 3억 원. 법적으로는 사실혼 부인들과 그 자녀들이 상속권이 없는데 김 할아버지가 유증이라는 형태로 재산을 주겠다고 한 거죠. 이 유언장 내용이 알려지자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수 씨가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받을 목도 너무 적어요. 라고 항의했어요. 적다니. 너희도 각자 4억씩 받는데 적다고. 아버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른 곳에 써버리셨는데 이제 와서 4억이 뭐예요? 김 할아버지와 대수 씨 사이에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날 김 할아버지가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 앞으로 내 얼굴도 보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대수 씨도 그럼 저도 아버지 얼굴 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1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않았어요. 2023년 초 김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간암 말기였어요. 순이 할머니가 대수 씨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파. 그래도 아들인데 한번 와봐라. 대수 씨가 병원에 갔을 때 김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저예요. 김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는 대수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한테 미안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한 거죠.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대수 씨한테 말했어요. 대수야, 아버지가 죽으면 정말 복잡해질 거다.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김 할아버지가 새로 쓴 유언장에서는 법적 가족들의 몫을 좀 더 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실혼 부인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2023년 8월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당시에는 순이 할머니와 대수 씨만 곁에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김 할아버지가 가족만 있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했죠.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순이 할머니한테 한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순이 할머니가 상주로 서 있는데 사실혼 부인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와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조문객들이 저분들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인의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미선 씨는 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내가 상주 역할을 못해? 라고 항의했어요. 영자 씨는 내가 고인을 가장 마지막까지 돌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장례식 후 일주일 뒤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어요. 순이 할머니와 법적 자녀 3명, 그리고 사실혼 부인 4명과 그들의 자녀 8명까지 총 17명이 모인 거죠. 유언장을 읽는 순간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먼저 법적 자녀들이 항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유증이라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법적 상속인들이 반대하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선 씨가 우리도 30년 가까이 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왜 재산을 못 받아요? 라고 했어요. 대수 씨가 법은 법이에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응수했어요. 영자 씨가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 아이들도 고인의 자녀인데 순이 할머니가 그 아이들이
우리 남편 자식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말 난장판이 된 거죠. 결국 그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1년 넘게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순이 할머니와 법적 자녀 3명이에요. 이들은 사실혼 부인들과 그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미선 씨를 중심으로 한 사실혼 부인들과 그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고인의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자녀들끼리도 편이 갈린 거예요. 법적 자녀 중에서도 둘째 아들 대호 씨는 아버지 유언대로 하자는 쪽이고, 첫째 대수 씨와 딸 영숙 씨는 법대로 하자는 쪽이에요. 사실혼 자녀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일부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고, 일부는 법적으로 어려우면 적당히 합의하자고 해요. 더 복잡한 건 사실혼 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미선 씨는 내가 제일 오래 고인과 살았으니까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영자 씨는 내가 고인을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돌봤으니까 내 몫이 커야 한다고 해요. 미경 씨는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고인이 5억을 줬는데 그건 내가 받을 몫을 미리 준 거니까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은숙 씨는 나는 서울에서 멀리 살고 있어서 불리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더 줘야 한다고 해요. 정말 복잡하죠. 법정에서는 먼저 친자 확인부터 하고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김 할아버지의 자녀인지 DNA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8명 중 7명이 김 할아버지의 친자로 확인됐어요. 1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친자로 확인된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김 할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그 어머니들 사실혼 부인들은 여전히 상속권이 없고요. 그러면 현재 상속권자는 총 10명이에요. 순이 할머니, 법적 자녀 3명, 사실혼 자녀 7명 친자 확인된. 문제는 김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나눠준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남은 재산이 약 30억 원 정도인데 이걸 10명이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순이 할머니가 10억, 나머지 9명이 각각 2억 2천만 원씩 받게 되어요. 하지만 사실혼 부인들은 우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적 자녀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사실혼 부인들에게 줬으니까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걸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 김 할아버지가 생전에 준 31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상속재산이 61억 원 현재 30억 생전 증여 31억이 되고 이 중에서 법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변호사비만 해도 지금까지 각 그룹별로 수천만 원씩 들어갔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건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법적 자녀들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대수 씨는 내가 그때 아버지를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레오 씨는 형이 아버지를 너무 몰아붙여서 아버지가 더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요. 영숙 씨는 오빠들이 남자라서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한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다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특히 미선 씨의 자녀들과 영자 씨의 자녀들 사이에 감정이 나빠요. 어머니들이 자주 싸웠거든요. 순이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79세의 고령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고혈압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생겼어요.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걸 남기고 갔나 싶어서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힘든 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김 할머니 불쌍하다라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받잖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속상한 건 사실혼 부인들이 아직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해요. 미선 씨는 할머니, 우리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끼리 왜 싸워야 해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그래도 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정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변호사들 말로는 최소 2에 3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해요. 1심에서 판결이 나와도 패소한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변호사비, 법원 비용만 해도 각 가정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재산을 나눠받으려고 싸우는데 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싸움이 끝나도 가족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거든요.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이 더 나빠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안타까워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법적 자녀들은 아버지가 우리보다 다른 가족을 더 사랑했나?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각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순이 할머니는 큰아들 대수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대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법정 싸움도 진행하고 있죠. 둘째 아들 대호 씨는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잘못이라면서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법정에는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딸 영숙 씨는 오히려 제일 적극적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여자들한테만 잘해줬다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미선 씨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면서 자녀 3명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한테 받은 8억 원으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선 씨의 첫째 아들은 치킨집 사업 실패 후에 다시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둘째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셋째 아들은 대학생이에요. 영자 씨는 술집을 정리하고 김 할아버지한테 받은 5억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서 경영이 어려워요. 영자 씨의 두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남처럼 생각하기도 어렵고 미경 씨는 김 할아버지한테 받은 3억 원으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은숙 씨는 서울에서
김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5억 원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은숙 씨의 두 자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과는 거리가 있어서 법정 싸움에도 소극적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김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부러웠는데 이제 보니 별로 부럽지 않다는 반응이 많아요. 돈이 많아도 저렇게 복잡하게 살면 뭐하나?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됐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다 돈 받아서 잘 살고 있지 않나? 자식들이 불쌍하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아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갈려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 돈 있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말이 안 된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이에요. 여성들은 대부분 순이 할머니를 동정하는 분위기예요. 평생 고생해서 재산 모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면 어떡하나. 남성들은 의외로 김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의 로망이긴 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결과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차라리 한 사람과 성실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반응이에요.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특히 돈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 사례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한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경우는 드물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말로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대부분 비밀스럽게 처리한다. 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법적 분쟁이 매우 복잡해진다. 감정적 대립까지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교훈은 뭘까요? 첫째,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 본인도 마지막에는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고 가족들도 모두 상처받았어요. 둘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했다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셋째, 돈 문제는 가족을 가장 빨리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돈 문제 앞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넷째, 은밀한 관계는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하려고 해도 결국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다섯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순이 할머니와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변호사들의 예상으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되 생전 증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재 남은 30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게 되어요. 순이 할머니가 10억, 나머지 자녀 9명이 각각 2억 2천씩. 하지만 사실혼 부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판결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이 61억 원이 되고 이 중에서
사실혼 부인들이 받은 21억 원은 숙시 재회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적당히 합의해서 끝내자는 경우예요. 법정 싸움이 너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하는 거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끝까지 싸워서 모든 재산을 변호사비로 날려버리는 경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상속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변호사비, 법원 비용이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 제보자인 대수 씨의 현재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후회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나이 많은 분이니까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외로웠을 수도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소원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었나 싶다. 가장 속상한 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이다. 79세 고령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 법정 싸움도 지겹다. 변호사비만 지금까지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어머니가 받으실 몫은 받아야 한다. 대수 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법정 싸움 때문에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다른 가족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둘째 아들 대호 씨, 이제 와서 뭘 해도 아버지는 안 돌아온다. 적당히 합의해서 끝내자. 딸 영숙 씨, 절대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여자들만 챙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미선 씨, 우리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나? 법은 법이지만 인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영자 씨, 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좋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다. 미경 씨,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 은숙 씨, 서울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뭘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빠른 합의가 최선이라고 해요.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할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고 가족 관계는 더 나빠지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요. 각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가족 관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돈은 많이 줬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불행해졌어요. 둘째,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밀이 많을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요. 셋째, 법적 절차와 사회적 약속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제도, 상속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넷째, 개인의 욕망이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욕망이 17명의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다섯째, 나이가 들어서도 책임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가족 모두가 감당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기, 돈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개인적 욕망보다 가족의 화합을 우선시하기.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 상담, 재산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상속 관련 법적 지식을 더 널리 알리기,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또한 개인의 선택이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게 해요. 우리 모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 사회와 연결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도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만약 김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람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모든 가족이 원수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의 상황은 법정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있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실혼 부인들도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법정 결과에 따라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을 분위기도 여전히 어수선해요.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금방 조용해질 리는 없쇼. 변호사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쟁의 유일한 수혜자는 변호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명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점이에요. 승소한 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테고 패소한 쪽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감정적 대립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 사이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사건의 진짜 패배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혈연 관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런 일은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꼭 바람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재산 문제로 가족이 분열되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끼리 싸우는 경우는 너무나 흔해요.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도 돈 문제 앞에서는 달라져요. 형이 더 받았다. 동생이 부모님께 덜 효도했으면서 똑같이 받으려고 한다. 누나는 딸이니까 적게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 할아버지 사건이 남의 일만은 아닌 거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김 할아버지 본인의 욕망이 17명의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또한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와 소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신뢰가 깨지면 가족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혹시 우리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평소에 가족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거예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복잡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정말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지난달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친생자로 인정되므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들은 상속권이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친자 확인된 사실혼 자녀 7명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하지만 사실혼 부인 4명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셋째, 김 할아버지가 생전에 준 31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상속재산 현재 30억 생전증여, 31억 61억 원 상속권자, 순이 할머니, 1명 자녀 10명 11명. 법정 상속분, 순이 할머니 61억, 12 30.5억 원. 자녀 각자 61억 12, 13.05억 원씩. 유류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목. 순이 할머니 30.5억, 12, 15.25억 원. 자녀 각자 3.05억, 12, 1.525억 원씩. 현재 각자가 받은 것. 순이 할머니 집과 논밭 10억 원, 현재 상속분. 법적 자녀 3명, 현재 상속분만. 사실혼 자녀들, 현재 상속분만. 사실혼 부인들 생전에 받은 21억 원. 법원은 사실혼 부인들이 받은 2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미선 씨 8억 원 중 5억 원 반환,
영자 씨 5억 원 중 3억 원 반환. 미경 씨 3억 원 중 2억 원 반환. 은숙 씨 5억 원 중 3억 원 반환. 총 13억 원을 반환하라고 했어요. 이 돈은 순이 할머니와 자녀들에게 추가로 분배됩니다. 이 판결을 듣고 각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이 할머니 쪽 당연한 판결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왜 재산을 받나? 대수 씨 다행히 어머니 유류분은 보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손해를 본 건 맞다. 사실혼 부인들 말도 안 된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토해내라고? 미선 씨 이미 8억으로 펜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5억을 어떻게 구해서 돌려주라는 거야. 영자 씨 카페도 차리고 생활비도 썼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하지만 사실혼 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즉시 항소를 했거든요. 1심 판결이 잘못됐다. 우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미선 씨의 경우 30년 동안 농사일을 도와줬는데 이런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에요.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까요? 변호사들 의견이 갈려요. 어떤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다.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날 것이라고 해요.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특히 미선 씨의 경우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실상의 부부로 살았고 농사일에도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법적 한계는 분명해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현재 각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1심 판결 후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순이 할머니는 이제야 좀 시원하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건강이 안 좋으세요. 대수 씨는 1심에서 이겼지만 2심, 3심까지 갈 수 있어서 불안하다고 해요. 사실혼 부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미선 씨는 펜션 사업을 위해 8억 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인데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펜션을 팔아도 5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빚을 져야 하나? 영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를 차리는데 3억을 썼고 생활비로도 많이 썼는데 갑자기 3억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경 씨와 은숙 씨는 상황이 조금 나아요. 아직 받은 돈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왜 돌려줘야 하나라는 억울함은 똑같아요.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혼 자녀들은 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자신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토해내면 우리가 상속받을 몫으로 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법적 자녀들과 사실혼 자녀들 사이의 갈등도 더 심해졌어요. 너희 어머니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우리도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 정말 복잡하고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미선 씨가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 모두가 지친다. 적당선에서 합의하자. 미선 씨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우리 사실혼 부인들과 받은 돈 중 절반씩 돌려주겠다. 대신 더 이상 법정 다툼은 하지 말자. 즉, 21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이 할머니 쪽 너무 적다. 법대로 하자. 대수 씨 그래도 합의가 낫지 않을까. 계속 싸우면 변호사비만 더 들어간다. 영숙 씨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사실혼 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영자 씨, 미선 씨 말이 맞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만 손해다. 미경 씨 하지만 너무 많이 돌려주는 거 아닌가. 우리도 기여한 게 있는데. 은숙 씨, 나는 서울에 있어서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결국 이합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와 영숙 씨가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법원에서 13억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왜 10억만 받고 끝내야 해? 그래서 2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심 재판에서는 어떤 새로운 쟁점들이 나왔을까요? 사실혼 부인들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게 아니다.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른바 이사능력 부존재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또 다른 주장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자녀 교육비도 냈는데 이런 필요 경비는 차감해야 한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실제로 생활비로 쓴 돈까지 토해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순이 할머니 측에서도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사실혼 부인들이 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돈만이 아니다. 감정적 위로, 사회적 지위 등도 받았다. 이런 무형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많이 토해내야 한다. 솔직히 이 주장은 좀 억지스러워 보여요. 2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여분 인정 여부예요. 특히 미선 씨의 경우 30년 동안 사실상의 부부로 살면서 농사일에도 참여했으니까 이런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면 돌려줘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법적 배우자가 아닌 이상 상속권 자체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2심 판결은 언제 날까요? 변호사들 말로는 올해 말쯤 나올 것 같다고 해요. 그럼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의 기본 틀은 유지되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즉, 사실혼 부인들이 돌려줘야 할 돈이 13억에서 8에 10억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인들은 상속권이 없다는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패소한 쪽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2에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가족들의 갈등은 계속될 테고 변호사비는 더 들어갈 테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 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평안하세요. 진짜 피해자는 남겨진 가족들이에요. 특히 순이 할머니가 가장 안타까워요. 79세 고령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재산 다툼에 휘말려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었어요.
사실은 자녀들은 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결국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17명의 가족이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순이 할머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면서 건강 관리 중. 가끔 차라리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음. 대수 씨 회사 일과 어머니 뵈기, 법정 출석 등으로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심함. 최근에 위염 진단을 받음. 네오 씨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음.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잘못이라면서 냉담한 반응. 영숙 씨 제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우리 어머니 한 많은 인생을 생각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미선 씨 펜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음.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적자 상태.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 중. 영자 씨 카페 운영도 어려운 상황.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들이 꺼리는 것 같다고 함. 미경 씨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걱정.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아들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함. 은숙 씨 서울에서 카페 운영 중.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기 어려워함. 정말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과연 이런 식의 해결이 최선일까? 라는 점이에요. 법적으로는 명확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함께 산 미선 씨에게 당신은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받은 돈 다 토해내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반대로 60년 동안 법적 부인으로 살아온 순이 할머니가 다른 여자들 때문에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해와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감정적 대립이 너무 심하거든요. 만약에 김 할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닌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가족 관계에서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요. 김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바람기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소통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어요. 유언장도 명확하게 작성하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쳐야 했고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동하셨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참상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재산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으시다면 더욱 그래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정리하시고 가족들과도 미리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간의 소통도 평소에 자주 하시기 바라요. 작은 문제들도 쌓이면 큰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충분히 크고 중요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소통의 중요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